스퀘어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네요. 왜냐하면 앞에 하신 분들보다 제가 슬라이드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편이어서 저도 조금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이제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추가 설명 요청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고요. 2010년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좀 철학적인 접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뭐 이학종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둘에 반드시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뭐 저희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아직도 사회적 기업 안에 소셜벤처 쪽 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못 벌겠구나. 그게 뭐냐면 결국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 관계에는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종의 고정관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관계를 저희는 이제 해킹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역학 관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누군가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할 때야말로 비로소 위대한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하에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하신 것과 비슷하게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소셜 벤처들, 사회적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육성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임팩트 투자자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우리가 여기를 좀 밀고 있는데 얘네를 좀 키워줄 수 있겠니라고 해서 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 형태로도 육성하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영역은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것들은 결국 사회적 가치를 경쟁력으로 한 비즈니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벤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쉐어드 밸류라고 하죠. CSV. 그러니까 결국 그런 컨설팅들에 대한 영역들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관련된 예를 들면 사업을 만들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컨설팅 부문이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임팩트 평가 영역입니다. 2012년부터 진행을 해왔고 결국 그 갈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측정해내는 고 평가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50개 정도의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측정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수동 일대에서 그 헤이그라운드나 이런 아니면 카우엔독 같은 큰 건물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저희도 쉐어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직들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한 2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조금 위탁을 요청하셨던 경우는 한 60여 개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서울대나 한양대 이제 창업 과정 형태로 저희가 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발굴을 하고 육성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저희는 어떤 스타일일까? 사실 저희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소풍에서는 좀 배치 형식으로 하신다면 저희는 그런 형태를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못 하고 있고 조금 다른 스타일인데 이렇게 약간 물밑 작업을 한다고 할까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 팀 좋은 것 같아. 오랫동안 이제 뒤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저분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 쓱 가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는 조금 독특한 믿음이 있는데 사실 사업 모델은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가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저희가 사실 바꾸려고 하거나 이슈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자 혹은 그 멤버들을 믿을 수가 있고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될 때 이제 가서 제안을 드리는 형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같이 엑셀러레이션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팀들에게만 저희가 가서 제안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이런 형태로 조금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혜명 대표가 엄청나게 많은 행사를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몰래 훔쳐보고 관계를 만드는 그런 일종의 발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굴을 하고요. 저희의 일종의 내부 기준이 있다면 사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들은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거고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저희 내부로 10만 명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나 이 솔루션이 10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가 저희 내부에서는 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지분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엑셀러레이션 팀인데 저희가 이미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저희는 사실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하거든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투자를 하는데 슈퍼빈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매출 유발 같은 형태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형태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초기 단계에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는 명확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로직이나 방법 자체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랑 온라인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초기에 조금 빡세게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향후에 나아갈 포인트들을 서로 합의해서 마일스톤을 찍습니다. 저희는 사실 투자를 들어가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투자 이후로는 계속 같이 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합의를 해서 기준을 잡는 형태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가까이서 매니징을 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하거나 엑셀러레이션하는 조직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저희가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자원들, 그런 협력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일들도 저희한테는 좀 중요한 엑셀러레이션의 일종의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사례들 중에 이제 기술 기반 회사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이엔이라는 회사고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저렇게 펠릿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연료죠. 펠릿을 만드는데 기존에도 커피 찌꺼기 가지고 숯을 만들거나 연료를 만드는 조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일종의 열량이죠. 열량 그러니까 얼마나 더 효과성 있게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리고 회분 얼마나 재가 많이 나오느냐에서 이슈가 생겼는데 포이엔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기준점을 넘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료가 발전 현장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이엔이 좀 더 나아가서 집중을 한 부분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 탄소 배출권 방법론, 그러니까 배출권 사업 방법론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리한 점은 결국 이 펠릿을 소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특히 이제 아마 환경 영역 관심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 1년 사이에 배출권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업 파트너들을 연결시키고 성장을 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SK에너지 같은 경우가 이제 배출권 이슈와 더불어서 소셜벤처에 직접 좀 파트너십을 맺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직접 투자도 유치도 되고 글로벌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오파테크라는 회사는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저게 어떤 기계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시간이 없는데. 네, 저게 어떤 거냐면 이 시각장애 분이시고요. 점자를 학습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가장 놀라운, 저도 진짜 굉장히 놀랐는데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단 5%만 점자를 읽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점자를 가르치는 데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가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냐면 1대1 혹은 1대 매우 소수밖에 진행이 안 되죠. 이런 한계가 있는 데다가 선생님이 매우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해서 저기 이제 기계에서 뭐 예를 들면 사과라고 치면 사과라고 올라오고요. 뭐 선생님하고 내가 넣으면 선생님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학습 기계입니다. 이 학습 기계가 해외에도 있었는데 이게 못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점자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저 점자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액추에이터 기술입니다. 점자는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저전력으로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품으로 나온 게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 문해율을 높이는, 점자를 모르게 되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게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또 우연히 이제 앞 두 기업에 이제 SK를 연결시킨 사례인데 여기에 이제 앞에 보이는 스마트 스피커가 이제 AI 스피커가 이제 SKT의 누구라는 스피커입니다. 여기에 이제 SKT의 누구가 붙어버리면 사실 이 기계로는 선생님이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습을 가르치는 학부모는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쳐주는 사람.
근데 예를 들면 AI 스피커가 있으면 혼자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조금 파트너십을 맺게 되고 SKT 입장에서도 사실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AI 스피커는 뭐 IoT 영역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IoT 홈의 허브입니다. 이 허브가 가정 내로 잠입을 해야 여러 가지 IoT 서비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야말로 가장 많이 AI 스피커를 쓰는 사용자들입니다. AI 스피커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인풋을 하고요. AI 스피커의 락인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가정 입장에서 그런 영역으로 봐서 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사례고요. 예,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초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거리 통신망을 활용을 하고요. 이 가축의 목에다가 그 위치 추적기를 달아줍니다. 그 유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서 있는 유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가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유목을 한다고 풀어놨는데 도망가는 거죠. 아니면 훔쳐가는 경우. 그렇게 해서 가산의 손실이 많아지고요. 더 큰 이슈는 뭐냐면 이거를 그래서 가축을 찾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걸립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죠.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SDG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저개발 국가의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보내는 이슈거든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을 세팅을 한 다음에 목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고 휴대폰으로 찾기만 했더니 이분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3시간이 줄고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잠을 많이 자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를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고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유목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마치 저희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처럼 유목 활성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맥락에 추가가 돼서 좀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뜬금없이 인공위성이 나왔죠. 이것만 설명드리고 재밌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기상 예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언제 오는지 모르고 계속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동남아에서 기상이 대기가 불안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남아는 기상을 관측하는 위성이 없습니다. 위성이 위로 떠다니는데 매우 비싸고 스스로 쏘아올린 게 없고 위성 관측이 아니라 전부 다 지상에서 쏘아올린 레이더 관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시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침 우리나라에서 지난 12월에 위성을 쏘아올린 게 있고요. 얘가 사이드로 살짝 동남아를 비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캐치를 한 이화여대 기상 팀에서 기상 알고리즘 팀에서 그 기상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를 하고 레인버드 지어라는 소셜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 지역, 특히 메콩강에서 매년 홍수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사고가 나고 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고 가계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솔루션에 들어가게 되면 폭우 3시간 전에 알람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남아의 구호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시범 사업 형태로 지금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바를 했네요. 좀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뭐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좀 제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감히 대전 소셜벤처 생태계에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도 이제 기술 기반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매우 좋고 당연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단지 이제 현재 여기 대전에 위치한 기술 기업들을 만 중심으로 뽑아서 이 친구들을 키우겠다 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원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활용해왔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비로소 제대로 된 테크 기반의 소셜벤처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스타트업들이 대전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하고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셜벤처, 기술이 있는 소셜벤처가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소셜벤처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전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야말로 그게 이제 대전에서 추가할 수 있는 좋은 대전형 기술 소셜벤처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또 여기에 스타트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는 반드시 소셜벤처로 갔을 때 괜찮거나 소셜벤처로 가는 게 본인들이 또 원하는 방향인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빈 같은 경우도 대전 창조경제학습센터 출신이신데 저희와 함께하면서 소셜벤처로 명확하게 포지셔닝 하시고 완전히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거든요. 그런 형태로 조금 기술 기반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로컬 그리고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도 사실 지방 사람입니다만 말투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로컬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걸 벤치마크를 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걸 따라가야 된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로컬에 있을수록 좀 더 글로벌에 눈을 돌리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기술 기반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글로벌에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에 대한 논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 조직들, 그런 포럼들 혹은 그런 정보들을 여기 생태계에서 뿌리고 흡수해줄 수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기초 안에서 이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조직들 혹은 파트너들, 대학들 이런 조직들이 좀 협력돼서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2013년에 루트 임팩트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 성수동에 들어가면서 소셜벤처 성수동 소셜벤처 지금 사실 이렇게 불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거리를 저희가 이제 같이 좀 세팅을 했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서울숲을 가서 여기를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혹은 여기를 소셜벤처들을 집접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냐면 서울숲이 가깝고 좀 저렴하길래 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옆에 있는 소셜벤처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괜찮은데 좀 올래요? 여기 괜찮은데 좀 올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개가 30개가 되고 30개가 되니까 또 다른 조직들이 들어오고 그게 100개가 되고 지금 한 200개, 300개까지 늘어난 그런 형태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사실 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신 걸 보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대전에 과연 소셜벤처가 엄청나게 많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성수동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외로웠거든요. 옆에 스타트업이고 저는 소셜벤처면 저는 사회적 가치 한다고 하면 몰라줘요. 엄마도 잘 몰라주는데 옆에 스타트업도 이해를 못하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근데 사회적 기업가들끼리 모이면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소셜벤처들은 과연 이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조직들 중심으로 이 일대를 세팅을 하시는 게 아마 성패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중간 조직들, 특히 이제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중요합니다.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돈은 서울에 훨씬 많고 돈은 샌프란시스코에 훨씬 많습니다. 돈은 많은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도 소풍, 저희 루트 임팩트 같은 조직들이 본인들이 친한 조직들, 커뮤니티가 가진 조직들이 모이면서 이 커뮤니티가 좀 더 견고해지고 느슨한 연대지만 서로 끈끈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